네, 안녕하세요. 알면 할수록 매력적인 탈중앙 금융, 오늘 세 번째 시간을 이어나가게 될 메이커다오의 한국 커뮤니티 총괄 김진우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은 비교적 긍정적인 행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디파이 시장에서도 몇 가지 흥미로운 소식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몇 가지 기사를 꼽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오늘 시간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기사의 전반적인 내용은 디파이 시장에 예치되어 있는 담보 자산이 이제 특정 지갑들에 다 예치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산들이 어떤 특정 지갑들에 과편중화되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자산이 담겨져 있고, 그것이 전체 시스템의 탈중앙성을 해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에는 메이커다오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어떤 우려나 내용은 전반적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생태계, 비트코인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상황에 복합적으로 다 해당이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기사를 먼저 한번 꼽아봤습니다. 먼저 사실 이러한 자산의 지갑별 과편중화 문제는 비트코인을 보시면은 가장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bitinfochart.com을 통해서 지갑별 비트코인 분포도를 확인해 보았고요. 보시면 다양한 수많은 비트코인 지갑들이 있고, 얼만큼 많이 비트코인이 지갑들에 편중화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보시기 쉽게 정리를 해봤는데, 보시면 약 2031개의 지갑에 전체 비트코인의 42% 이상이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은 대부분의 비트코인 자산이 한정된 지갑에 모여 있고, 이 지갑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전체 네트워크에 어떤 영향력을 더 많이 행사할 수 있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지표입니다. 특히 상위 3개 지갑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48만 개 이상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화로 치자면 5조 원 이상의 가치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단순히 지갑별 자산 분포도만 봐서는 굉장히 이 탈중앙성,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건전성이 우려가 되고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지갑에 분포되어 있는 자산 가치, 금액만 보시고 이 탈중앙성에 대해서 우려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비트코인 자체는 2008년 금융위기가 있고, 그러한 중앙 시스템,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느끼고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대안으로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9년부터 채굴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소수의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참여자들이 굉장히 적었겠죠. 그래서 지금보다는 탈중앙성이 조금 덜 발전하고 덜 성숙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수년간, 지금 10년 이상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안전하게 유지가 되면서 점점 더 많은 채굴자가 참여하고 점점 더 많은 시장 생태계의 기여자가 등장하게 되면서 점점 더 그때에 비해서 자산의 부의 편중화가 해소가 되고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좀 탈중앙성이 점점 더 성숙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사실은 지금 디파이나 다른 암호화폐 생태계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디파이 생태계, 메이커다오나 컴파운드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플랫폼들에 예치된 자산이 굉장히 특정 지갑에 많이 편중화되어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러한 과정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에 참여자가 많아지고 이제 시장이 성숙되면은 점점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사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다음은 기사는 아니지만 제가 이더리움 창시자죠, 비탈릭 부테린의 트위터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이제 흥미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 디파이에서 사용하는 담보대출이라는 용어와 전통금융에서 사용하는 담보대출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방식상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드리면은, 전통금융에서는 개인이 먼저 은행에 가서 담보를 맡기면서 신용증명 절차를 거칩니다. 보통 이것을 우리가 KYC, AML 등의 절차라고 이제 약자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증명을 하기 위해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고 개인 신원이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은행은 이런 서류를 받아보고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죠. 그렇게 검토가 끝나고 개인의 담보에 따라서 대출금을 얼만큼 지급을 할지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용증명 시스템의 장점으로는 개인이 담보를 만약에 맡기지 않더라도 신용만 증명이 된다면은 대출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신용대출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구조를 띠기 때문에 조금 더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사용하기가 편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담보대출이라고 하더라도 디파이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개인은 담보를 맡기지만 개인 신원 인증을 하지 않습니다. 디파이 생태계 내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러한 담보 계약이나 대출금 지급 등을 중개하기 때문에 어떠한 개인의 신용 평가나 개인 정보를 받아볼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문제가 있기도 하고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먼저 장점을 말씀드리면은 자신의 개인 정보나 신용 자료를 넘겨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편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굉장히 빠르고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담보를 맡긴 것보다 더 많은 대출금은 받아가기가 어렵다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신용을 바탕으로 대출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맡긴 담보보다 적은 금액으로 대출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대출을 해야지 만약에 대출금 상환이 일어나지 않을 시 기존에 맡겼던 담보를 청산해서 이 시스템을 리스크를 줄이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파이 생태계가 전 세계 사람을 위한 금융 상품으로 더 성숙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들이 더 등장하고 이제 솔루션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구조를 보고 본원 담보의 한계에 갇혔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파이 전체 시장과 생태계가 이 전체 맡겨진 담보 자산의 한계에 갇혀 있다라는 이제 시각도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언젠가 이러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관련 블록체인 솔루션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두 번째 기사, 이렇게 기존 전통금융에서의 담보대출과 디파이에서의 담보대출은 용어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같습니다. 담보를 맡기고 대출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용평가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점에 유의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제가 국내 기사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국내에도 디파이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제 훌륭한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테라가 있는데요. 테라의 경우 최근 헥슬란트와 MOU를 맺으면서 시장 연구 및 기술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테라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알아보면서 굉장히 흥미를 가졌는데 테라 전반적인 소개를 드리면서 테라가 보유한 디파이 관련된 솔루션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라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아닌 코스모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체 메인넷을 구축했습니다. 2019년에 성공적으로 콜럼버스 3 메인넷을 런칭을 했고요. 그래서 자체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안정적인 결제 솔루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한 전자상거래 솔루션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글로벌한 연합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빠른 고객도 유치를 하고 좀 더 확장성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라는 국내에는 티몬이나 야놀자 같은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하게도 캐러셀이나 큐텐 같은 다양한 전자상거래 플랫폼들과 협업을 맺고 미래에 토큰을 도입해서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의 토큰 구조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테라는 스테이블 코인 테라와 거버넌스 토큰 루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USD만 패깅된 것이 아니고 한국의 원화나 몽골의 법정화폐나 미국의 법정화폐까지 지원을 하면서 각 국가에 존재하는 사용자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 테라의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보셔야 될 것은 IMF 특별 인출권에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 인출권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된 자산이라는
평가를 받는 자산인 만큼 굉장히 테라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나라는 거버넌스 토큰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DPoS 방식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다 보니까 자체 루나 토큰을 이용해서 위임형 스테이킹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치를 하고 또 보상을 받아갈 수 있는 구조를 띠고 있고요. 또 당연히 거버넌스 토큰이기 때문에 시스템 내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있고 거기에 투표 과정이 있습니다. 그 투표 과정에서 이 바로 루나 토큰으로 자신의 의결권을 표출하고 자신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토큰 생태계를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테라를 가장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바로 블록체인 결제 솔루션입니다. 보시는 이 아이콘은 차이라는 모바일 앱 아이콘인데요. 지금 구글 스토어나 이런 데 가시면은 바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앱이냐 하면 실생활에서 우리가 택시를 타거나 편의점을 가거나 할 때 이제 요즘에는 모바일 결제도 많이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앱을 통해서 제휴된 상점이나 가게에 가서 결제를 할 시 페이백 형태로 유저들에게 리워드가 지급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런 결제 솔루션에 굉장히 반가워서 제가 직접 다운로드 받고 지난주에 사용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앱으로 CU 편의점에 가서 상품도 사보고 결제까지 해보았는데요. 실제로 10%에 달하는 페이백을 제가 지급받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결제 솔루션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금액의 페이백 수수료 보상률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보고 또 편하게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가 이루어지구나, 이것이 실생활에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출시 후에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7개월 동안 가입자 100만이 넘는, 현재는 11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유저를 빠르게 확보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국내 프로젝트로, 디파이 프로젝트로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기를 제가 꼭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트리니2라는 국내 담보대출 예치 플랫폼을 한번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트리니2의 경우에도 자체 프로토콜인 디바인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이유로는 담보대출 예치 플랫폼의 경우에는 고객의 담보자산이 경우에 따라서는 청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청산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일시적으로 혼잡하면 속도가 느려지고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이 플랫폼이나 프로토콜을 통하면은 속도를 더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는 그런 트리니2의 계획이 이 디바인 프로토콜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인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다양한 토큰이나 타 체인의 코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다이, KRW 같은 이제 토큰들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디바인 프로토콜 특성상 블록 생성 시간이 1초로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청산 시 안정적으로 굉장히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토콜의 다른 특징 하나로 비트코인과 리플을 제외하고는 현재는 입금 수수료가 면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보대출 예치 얘기를 조금 드리면은 보유자산 평가액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는 것은 기존의 다른 타 디파이 서비스와 유사하고요. 그런데 하나 참고하셔야 될 것은 담보자산에도 예치 시 받는 보상과 동등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낮은 수수료로 대출을 받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트리니2를 굉장히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산 대차 비율은 75%라고 나와 있는데 이 청산 대차 비율에 도달할 시 한 번에 모든 담보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 청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70%까지 청산을 해서 이것이 만약에 더 리스크가 높아져서 다시 75%에 도달하면 다시 75%까지만 청산을 진행하는 등 이제 부분 청산 방식을 띠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당 트리니2 유저들은 자신의 원금이 손실될 수 있는 리스크가 낮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자들을 배려한 그런 청산 구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치의 경우는 입금 시 지갑으로 자동으로 매시간 보상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상은
대차에서 발생한 수익률에서 나오는데요. 대차 수익의 85%를 균등하게 예치자들에게 분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리니토를 설명할 때 항상 빠질 수 없는 것이 하이브리드형 디파이라고 부르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보통 디파이의 경우에는 제가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개인 신원 인증 절차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개인의 별도의 데이터를 요구하지 않는데요. 트리니토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디파이라고 하기는 조금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형 디파이라고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정한 것은 아니고 일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부르기 시작해서 요즘에는 어찌 보면 조금씩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개인 신원 인증 절차를 굳이 이렇게 두어서 디파이 유저들을 어찌 보면은 조금 더 사용하기 접근성이 조금은 접근성이 낮아지는 효과를 거둠에도 이 KYC 프로세스를 두는 이유는 개인 신원 확보를 하기 때문에 타 디파이 서비스들이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신용을 확인하기 때문에 신용 대출을 가능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응용해서 창의적인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앞으로 있을 법적 규제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미리미리 플랫폼에서 준비를 할 수 있고 전통금융과의 상호 보완적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서비스이다 보니까 편리한 국내 이용자들을 위한 인터페이스가 또 유독 두드러져 보입니다. 다음으로 TTC가 있는데요. TTC는 업비트에 아무래도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제가 전반적인 기술 설명은 앞선 프로젝트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의 메인넷을 보유하고 있고 디포스 방식을 띠고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보대출 예치 같은 경우에는 TTC 역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C피아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유저들을 위해서 법정화폐에 패깅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하고 있고 자체 토큰인 TTC와 클레이를 바탕으로 스테이블 코인 대출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담보대출 예치 서비스는 다른 타 디파이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TTC가 보유한 모바일 지갑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TTC 커넥트라는 것인데요. TTC 생태계 내에서 다양한 디앱을 한 곳에 모아서 사용할 수 있고 또 모바일에서 언제 어디서든 쉽게 이제 이러한 디파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크게 편리했기 때문에 제가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풀투게더가 있는데요. 풀투게더의 경우에는 사실 한국 기반의 서비스는 아닙니다. 외국의 서비스지만 최근에 한국어를 지원하고 또 한국 유저들을 위해서 커뮤니티도 신설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특별하게 가져와 봤습니다. 풀투게더는 대부분의 디파이 서비스들과 유사하게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갑과의 연동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풀투게더의 기본 서비스는 무위험 복권입니다. 우리가 복권을 말씀드리면 보통 상점에 가서 돈을 주고 복권을 사고 당첨일까지 기다린 다음에 만약에 당첨이 안 되면 그 복권은 사용이 이제 안 되죠. 그래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권을 사는데 금액을 소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위험 복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1다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풀투게더 시스템 상에서 복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한 복권은 이번 회차에서 당첨이 안 되더라도 다음 회차, 그 다음 회차에서 그대로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지갑에 계속 남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원금이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가 복권에 더 이상 응모하고 싶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것을 다시 다이로 바꿔서 언제든지 출금 가능하다는 그러한 굉장히 흥미로운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고 당첨 금액 역시 모인 다이를 컴파운드에 예치해서 획득한 연 보상률을 유저들에게 몰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최근에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제가 한번 풀투게더를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좀 어떠셨나요? 국내 프로젝트들의 경우에 굉장히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음번에도 좋은 설명으로 찾아뵙겠습니다.